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78회 해겔 특집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해겔이 요새 슬슬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행, 그러니까 이런데 유행 있다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뭐 예를 들어서 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많이 언급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주로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힙스터들께서는 네. 푸코라던가 들레즈라던가 데리다라던가 락강 빠지면 뭐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감히 또 락강과 세트로 니체까지 해서 이렇게 주로 언급이 많이 됐고 이제 해겔이랑 또 막시즘이 항상 세트로 언급이 되다 네. 보니까 그건 약간 좀 많이 언급이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요즘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이름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사유를 해요. 근데 이게 맞냐 틀리냐? 결국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토마 피게티가 21세기 자본이란 책에서 노가다를 통해서 그렇죠. 막스를 부활시켰죠. 그러니까 막스의 전신은 해겔이죠.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지금 인문학 쪽에서는 경제학 쪽에서는 토마 피게티가 그걸 했고 인문학 쪽에서는 유발 하라리라는 인물이 사피엔스나 이런 책을 쓰면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결국은 서양 근대 철학의 인간론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 말이 맞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고 하니까 그런 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이제 옛날에는 하나하나 노가다를 했던 네. 수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라이브러리가 쌓이기도 했고 아카이빙이 되기도 했고 해서 좀 더 이제 그 각자 개인이 접근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용이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종류의 이제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서양의 근대를 탈출하려고 20세기에 지식인들이 많이 생쇼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참 뭐 설명해 보라고는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나니 사람들이 현자 타임이 온 거예요. 서양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서양 근대가 실수도 많이 했고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산이 유산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도화된 이런 그러니까 체제라는 말을 쓰면 약간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요즘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고도화된 현대 이제 세계의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쌓아온 것들이 사실 이것도 인류 문명의 금자탑 맞거든요. 이것도 이 문명 자체가 저는 뭐 딴 얘기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되게 감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큰 덩어리가 나를 날려보내서 이 인간의 이성의 힘에 이 감동이 잠깐 올 때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눈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우리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이 체제라는 것들이 이 근대의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되게 어불성설이기도 하죠,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착륙하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네. 주마등처럼 인생사가 지나가요. 아니 감동했다가 떨어질 때 이럴 줄 알았어. 왜 착륙하다 다시 떠지? 이러면서 죽음은 포스트 모던하군. 그렇죠. 그럼 맞네. 그렇네. 저 이해가 한 번에 확 됐어요, 지금. 맞네. 그거였네. 20년 동안 이해가 안 되던 포스트 모던이라는 한 번에 말이 화났어요? 지금 확 왔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해겔은 난해해요. 난해하면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난해함은 프리드리히 니체는 대놓고 행설수설이잖아요. 대놓고 본인도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떨어뜨리려고 쓴 글이 아니지 않나요? 니체 그렇죠. 글은? 이제 그 뭐 아포리즘이라 그러죠. 그런 표현 방식들을. 네. 그렇죠. 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니체 본인이야. 그 소제목들은 더 가관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나는 이거 보고 홍 작가님 본인 얘기인 줄. 정말? 뭐지 그 약간 저기 요즘 인터넷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나노벨 소설 같기도 하고. 츤츤대는 주인공의 대사. 왠지 모르게 이게 대선 진리교 뭐 그런 거 중에 한 챕터 있을 것 같은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 부정하기가 힘드네요. 아니, 대선진리교는 교주는 직접 말하는 게 교주를 아니라 보라. 교주는 왜 이렇게 명민한가? 이런 얘기 남한테 교주는 왜 이렇게 들어야지. 좋은 책을 썼는가? 홍 작가님의 베드로를 만드세요 빨리.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 아니 왜 본인들은 후보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었는데 한 10년 지나면 나는 베드로, 시온님이 유다 이렇게 돼 있지. 나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해겔 얘기하죠. 해겔은 니체랑 다르게 논리적 체계의 철학이에요. 근데 난해요. 한마디로 어려운데 결국 노력하면 이해가 되게끔 그 방대한 저작의 내용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무지막지하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알아보고 싶은데 예. 해겔 저작의 대부분은 한국어로 번역조차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아직.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해겔을 이해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해겔 철학이 이 사람 생전에서부터 명성을 떨친 이유를 사실 난 조금 알 것 같기도 한 게 해겔의 책이나 강연 내용을 따라가는 데 성공한 사람들 있죠. 네. 이거는 솔직히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 최고의 지성의 얘기를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세계 근대 시민이지. 당대 최신의 최고로 난해한 학문을 따라갔으니 그렇죠. 그럼 그러면 당연히 해겔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솔직히 좀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근데 수 있죠. 사실 해겔도 그렇고 그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 네가 해결 모르는데 무슨 네가 뭐 인생을 알겠니? 이런 건가? 자, 해겔 철학 얘기 해보죠. 네. 둥둥둥.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해겔이든 피이테든 셸링이든 이 사람들은 칸트의 후배들이에요. 자, 칸트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주관이죠. 그 사람 밖은 다 대상이지. 객체잖아. 그렇지? 주체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네. 그럼 나는 바깥에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죠. 느끼고 이걸 인식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물의 본질 그 자체, 요것을 물 자체라고 해요. 우리가 감각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물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이 생기죠. 그런데 사물 자체의 본 모습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 자체는 다가갈 수 없다. 인식과 물 자체를 칸트는 분리를 시켰어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보는 시온님이 있고 개가 보는 시온님이 있고 파리가 보는 시온님이 있어요. 모두 아름답겠군요. 물 자체네. 네. 시온님이라고 하는 물 자체는 제 얘기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인간 남자가 보기에는 그렇고 강아지가 보기에는 흑백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파리가 보기에는 파리는 겸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상이 맺히겠죠. 음. 아름답지만 다른 상이 맺히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많은 상이 맺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온님이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진 향수를 뿌렸다고 해봐요. 그게 네. 인간의 코에는 향기로 느껴지겠지만 파리에게는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는 냄새겠지. 페로몬으로 느껴질 수 있죠. 철학이 안 돼. 이래서 다른 예시로 넘어가죠. 야, 자, 시옷 권사 통신도로 강등됐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 자, 진실이란 게 있냐는 거예요. 봐요. 책상이 이제 이 매끄럽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 네. 책상이 사람이 느끼기엔 매끄러운데 아주 조그만 벼룩이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거칠거칠한 나무결로 이루어진 그죠? 그 안반지대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책상은 매끄러운 거예요? 아니면 거친 거예요? 그거는 사람과 벼룩의 신체 사이즈 차이 그리고 사람과 벼룩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책상이라고 하는 물 자체에 사물 자체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실체적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책상이라고 하는 사물, 현상, 자연, 우주 자기를 제외한 것 있잖아요. 네. 그 물 자체에 우리는 완전히 다가갈 수 없죠. 그 사물 자체의 진실 정말 진실은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리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 그 무엇이 팩트야.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사람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칸트의 입장에서는. 근데 몰라도 돼요. 그 몰라도 돼. 처음부터 몰라도 되는 건 말씀을 하지 마시지. 알고 싶네요. 시온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싶네요. 왜 모르시죠? 칸트 보라, 너무하네. 보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칸트 너무하네. 몰라도 된대잖아요. 시온님의 아름다움을. 못 봐서. 철학이 안 돼. 죄송합니다. 철학이 사물, 세계, 우주, 역사 이런 참된 실체들이 있다 쳐요. 네. 참된 참된 실체를 인간이 몰라. 왜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라는 거지. 즉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요게 칸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즉 논외다. 그러면은
인간은 어쨌든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래전에 우리가 초창기 아날람에서 얘기했어요. 칸트는 정언 명령이란 게 있잖아. 네. 즉 발음을 실천하면서 살면 된대. 인간이 인간의 길을 가다가 그죠? 알아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지 뭐. 그거 우린 모르잖아. 뭐 저승의 세계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죠?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신이 보증해주지 않는 인간의 길이 있어요. 이 인간의 길에서 인간만의 윤리를 만들기 위해서 칸트가 쓴 책이 실천 이성 비판이고요. 정언 명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죠? 네. 그 옳은 거는 수학적으로 정말 참되게 옳은 거야.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야. 옳은 건 절대적 가치여야. 왜냐하면 인간이 거기를 기대서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을 도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칸트는 말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별처럼 반짝이는 도덕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동주가 아니고요. 이래서 죄송- 철학이 안 돼.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도덕률, 정력 그런 게 어딨어. 별에 있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나 왜 이러지?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긴. 그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책을 칸트는 다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책의 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칸트는 그 이후에 철학자들을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신이 보증해주던 것을 없다고 의미 없다 해버렸으니 자, 내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는 도덕률을 눈 감고 명상하면서 붙잡고 살면 된다고 할지라도 이래서야 인간이란 동물은 영원히 죽었다 깨어나도 본질을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그죠? 인간 혼자 불완전하고 뿌연 감각의 감옥 같은 거 안에서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고아가 아니냐. 그렇지. 아, 좋은 표현인데 인식의 고아가 아니라는 거지. 보통 우리 대표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죠. 안 계시니까 제가 해봤어요.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대표님이 뭐 부모님의 부재를 굉장히 부재 상태를 좋아하시죠. 네. 이게 무슨 2부에서 나오는 패드립인가요? 아니, 별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 그렇죠. 밤하늘에 빛나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네. 여러분 하늘을 도시의 한번 고아가 아니냐. 요새는 우리가. 뭐 공기 오염 때문에 아, 네. 안타깝네. 왜 외롭냐. 세계는 세계대로 신은 신대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인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나만 착한 일하고 나만 올바른 사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독일은 후진국이잖아요. 말도 안 돼. 이때 당시에. 아니야, 그럴 리가 아니, 그러니까 없어. 나 혼자 착한 어쨌든. 사람이니까 네. 그냥 후진국에서 후진적으로 살다가 봉건 영주가 패면 멍석마리하면 마음속에 도덕률을 지키면서 맞아 죽으면 그만이고 이웃이 멍석마리를 당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면서 충하면 그만이냐는 거죠. 이게 선의 실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회를 변혁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일컬어서 개인과 세계의 근원적인 분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칸트가 남긴. 더군다나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옆 나라는 이렇게 무섭게 발전해 가는데 백성들이 근대의 주체적 시민으로서 자유를 획득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도덕률을 읊조르면서 나는 봉건제후에 핍박받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다 가면 돼. 이럴 수 없잖아. 이럴 수 없게 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독일이. 바로 이러한 근원적 분열, 근원적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테라는 철학자도 등장한 것이고 일부에서 누누이 말했던 셸링이라는 철학자도 등장을 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누구든 선생님으로 모실 준비가 사실 돼 있었어요. 근원적 분열을 해결해 준다면 그렇죠. 피테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피테는 자아가 확장한대요. 뚱뚱해지는 일인가요?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은 났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 나라고 하는 건 자아죠. 나의 네. 자아는 사물이나 타인,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비아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아닌 것. 내가 아닌 것. 자아가 있고 비아가 있다. 자아는 비아를 인식하죠. 제가 시호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름답다. 인식을 하죠, 그렇게. 제가 박 박사님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 머리카락이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 이런 인식이 있잖아. 네. 마음에 드는 얘가 하나도 없어. 풍성하고 아름다운 네.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홍 그렇네요. 작가님께서는. 네. 인식을 했어요. 예, 인지 능력에는 아직 문제가 없어요. 그렇네요. 요거는 피이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 박사님을 설득시켜가지고 대선 진리교 전도사로 만들겠다. 만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겠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되어 아프가니스탄에 갔어. 왜 갔다고 칩시다. 사람 낚으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박 박사님한테 제 의지를 관철시킨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의 자아와 박 박사님의 자아는 아프가니스탄 선교라고 하는 행동의 차원에서는
자아가 두 개가 많았지. 그러니까 이런 적극성이 자아를 팽창시킨다는 게 피테의 설명이에요. 이거 자, 일단 지금 제 자아는 커졌죠. 네. 근데 박 박사님의 입장에서도 저의 설득을 받아들인 차원에서는 주체적인 선택이죠. 그렇죠.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박 박사님의 자아도 팽창한 거예요. 이 개인의 자아들이 팽창하잖아? 그럼 전 인류의 초자아가 되는 계속 모두가 자아들이 팽창하니까 이거 만나서 저기 에반게리온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에반게리온에서 자꾸 그 자아를 팽창시켜서 세계와 자기를 합치시키려다가 그렇죠. 그게 실패한. 파국으로 치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술의 모티브로서는 매혹적인데 철학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사자가 될 위험이 강하다. 그렇지. 사실 생각해 보면은 홍 작가님이 박 박사님을 세뇌시켜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보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노름이잖아. 자, 봐봐요. 시호님의 자아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로 세 명이서 마음을 모여서 먹었어요. 네. 봉사활동 하기로 했어. 우리 셋의 자아는 좀 더 훌륭한 자아가 되면서 서로 팽창해서 이게 이제 전 인류의 위대한 정신까지 이어진다라고 믿으면 우리 기분은 좋은데 완전 시크릿 아니에요. 아니 뭐가 바뀌었지? 아니 뭐 그래봐야 시호님은 시호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이제 측정 불가한 것이라는. 네. 그러니까 피테의 머릿속에서만 인류는 하나가 한 된 형제야. 거죠. 난 그렇게 믿어. 나는 믿어. 네. 인류를 믿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아는 계속해서 확장되는데 지구 왜 폭발 안 하지? 피테는 행복했겠네요. 나 자신에서 출발해서 이 사람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뽕을 만든 다음에 그 뽕에 가장 먼저 취하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독일 사람들은 열광하게 한 거죠. 아, 그렇죠. 필요했겠죠. 예. 그 당시에 이때 사실. 당시에 그 암울했던 독일의 음. 현실에서는 자, 나 자신에서 출발해서 인류 전체로까지 자아가 발전해요. 그러면 나는 인류의 한 일부분이 되는 거지. 이거 다 뇌내 망상입니다.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자아는 전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야. 나 자신조차 그런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를테면 세계 평화 같은 거죠.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더 이상 외롭지는 않죠.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피테도. 그렇네. 그렇네. 이거 나 다시 읽어봐야겠다. 마법인데 이거 몇 줄 안 읽었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해결됐어. 그렇습니다. 네. 훌륭한 학자네요. 네. 사실 피테 약간 신비주의죠.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네.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약간 그런 시크릿 논리로 같아요. 이상하게 빠져요. 어느 순간에. 이거를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전개로 보이는데 그 출발점이 굉장히 자의적인 설정.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일단 내가 그렇다 치고 출발하는 것들. 네. 근데 사실 철학이 하는 일은 그 전제를 단단하게 쌓는 네, 일이 사실은 전제부터 뭔가 좀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그거는 힘들면서도 네. 어려운 일인데 그거 해결은 완벽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사실은 위대한 학자가 되냐 안 되냐의 가장 큰 차이죠, 보통은. 우리 해겔의 친구 셸링. 네. 셸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자, 셸링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 셸링의 철학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인간과 세계는 근원적으로 분열돼 있대요. 근데 셸링에 따르면 말이죠. 사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거야. 인간과 세계는 사실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물, 동식물, 모든 우주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돼. 이게 어떻게 깨닫는지 깨달아요 아세요? 이걸? 직감을 통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구나 하는 느낌적 느낌으로 확신하면 되는 거야. 맞아. 우리는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이게 직감, 센스. 예, 직감. 식스 센스.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어떤 깨달음에 그렇구나 싶은 이게 마치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렇죠. 불교의 어떤 열반 같은 완전 무슨 해탈의 순간 같은 그런. 저는 그게 플러팅 멘트 같은 걸로 근데 느껴져요. 결국은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고 역사는 발전하고 있고 독일에게도 희망이 있고 인간과 세계는 근원적으로 분열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셸링처럼 잘생기고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그거 그죠? 완전 플러팅 멘트예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나요? 저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사이비 같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이비예요라고 얘기한 게 해겔이죠. 그러니 그럴만하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되게 몇 줄로 요약을 해서 갑자기 안 외로워지고 이랬는데 네. 근데 이게 나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제가 자의적이다. 그 증명하기 힘든 어떤 것이다라는 네. 점을 빼고 사실은 이거를 말이 되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겠죠. 네. 그 설득하기 위한 음. 당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시대도 많이 지났고 요약해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우습게 느끼는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리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네.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맹점을 갖고 와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헤겔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헤겔의 비판점은 이런 거예요. 자, 결국 인간의 근원적 분열 그리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다들 뻥치고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겔이 하는 말은 오빠야 니 쫄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연히 물 자체를 알 수 없지. 아니 뭐 자아를 팽창시켜서 에반게리온처럼 다 삼켜버리면 된다는 건 이거는 뭔 소리예요. 그거는 아는 셈 치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 셸링에 대해서는 직감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철학자가 논리를 가지고 해결해야지 무슨 직감을 갖고 와. 물 자체를 알 수 없는 게 뭐가 문제나. 인간은 인간의 방식대로 파리는 파리의 방식대로 물 자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되고 내가 본질을 알든 말든 물 자체는 거기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식하는 시온님과 강아지가 인식하는 시온님과 벼룩이 인식하는 시온님이 다르지만 인식하는 대상으로서의 시온님은 있잖아. 시호님 다를 것 계세요? 같진 않지만 어쨌든 있죠. 시호님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근원적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헤겔은 역시 천재다.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그것도 논리적으로 해결해요. 물 자체든 우주의 존재 원리든 자 참된 진리, 참된 거, 실체는 참된 걸 실체라고 합니다. 네. 실체를 인간이 파악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잖아요. 헤겔의 입장에서 사람이 눈 감고 앉아서 저 물체는 진실이야. 아니야 환영할 수도 있어. 하고 고민하다가 헤겔의 입장에서는 피텐 이런 거지. 우와 내 자아가 팽창하는 게 느껴져.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마음으로 잡아서 느끼는 거 뭐 이런 거죠. 셸링 같은 거 나의 직감이 방금 나와 세계를 연결시켰어. 이건 무당들이나 하는 거지. 헤겔에게 실체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운동으로서 존재합니다. 운동. 이게 천재적인 거예요. 자, 실체는 진짜 존재하는 거죠. 진짜 존재하는 거는 본질적인 거죠. 그죠? 그렇죠. 존재하니까. 진짜 존재한다는 네. 걸 증명이 되면 이건 참된 거잖아. 네. 왜냐하면 의문의 여지 없이 정말로 존재하니까 어떻게 확인하냐. 인간과 세계는 끊임없이 운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와 대상을 내가 있고 그것을 의심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숨을 쉬잖아? 내가 숨 쉬는 공기가 존재하잖아요. 이건 실체잖아. 박 박사님이 술을 드세요. 그럼 마셔지는 술은 존재하죠. 근데 술은 또한 중력이라는 운동 원리에 의해서 술잔 안에 거의 모셔져 있죠. 네. 물의 실체가 어떤지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물의 존재는 확신할 수 있죠. 물은 끝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네, 네. 그래서 물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요.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 거꾸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제가 책상을 매끄럽다고 느끼든 벼룩이 책상을 거칠거칠하다고 느끼든 손으로 책상을 제가 훑는다 이거예요. 그 네. 벼룩은 책상 위를 걸어서 느낀 인식이죠. 그러니까 저의 만짐이라고 하는 행동과 벼룩의 걸음이라고 하는 운동은 실제하죠. 그 운동을 통해서 책상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책상의 실체가 뭐냐? 운동을 통해 거기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서의 실체인 거예요. 책상이 뾰족하든지 뭐 매끈하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매끄럽든지 거칠거칠 네 맘대로 하세요. 거기 일단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주 전체는 운동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해버렸어요. 헤겔이. 이거를 보고 셸링이 부들부들. 그럴 법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전개가 지금이야 어느 정도는 뭐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네. 이렇게 익숙하긴 한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겠죠. 예. 그러면 인간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칸트의 실천이성 그다음에 도덕률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각 개인은 대체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것인가? 여기서 헤겔은 바로 이 언어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헤겔 철학을 이야기가 힘든 건데요. 얼핏 들으면이에요. 얼핏 들으면 아주 깨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양인이 되세요. 뭐 잘 배우란 얘기인가요? 사람이 교양이 없어. 교양이 뭔데? 어. 장난쳐? 헤겔 철학을 이해하는 미싱 링크가 바로 이걸 이해하면 헤겔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양. 독일어로 교양은 빌둥이에요. 빌둥. 영어에서 독일어의 빌둥은 영어에서는 빌딩이에요. 건물. 교양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굳이 표현하려면 말을 만들어야 돼. 뭐 컬처럴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매너. 사람 만든다는 그거. 매너가 사람 만든다. 에듀케이션, 컬처, 매너 이런 걸로 영어로는 교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그냥 빌둥이라고 하면 돼요. 독일어 빌둥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건물이랑 똑같아요. 쌓아 나가는 거예요. 빌드는 쌓다는 뜻이잖아요. 만들어가는 그렇죠? 거 쌓아서. 자, 누적된 정신적, 지적 세계가 교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힘들기 때문에 예를 빌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에서도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그 골을 넣으려면 빌드업을 해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골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인의 행동을 하기 위한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꼴이라고 그렇네요. 하는 건 네. 뭐 사회와 개인의 진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빌드업을 잘해야 된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좋은 여러분 선수. 고조선 8조법 다들 아시죠? 몰라 기억 안 나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잖아. 있었어요? 뭐 사유재산을 인정한 물건 훔치다 한참 걸린 돼서 기억이 안 사람은 나요. 물건 훔치다 걸린 음. 사람은 피해자의 노비가 된다는 등. 뭐 이런 고조선 시대가 너무 오래 전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렇습니까? 저도요. 네. 네. 근데 조선 시대까지는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보시죠. 자, 고조선 시대에는 이 법령에 따르면 이 법령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고조선 시대에는 사회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이 상식이 될 정도로는 발전해 있었죠. 사유 재산에 대해서 그죠? 네, 지켜준다는 것은 따라서 이 시대에 교양이 있다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은 나의 것만큼 그렇지 소중하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조선 시대의 교양인이에요. 자기 물건을 훔쳐왔다는 이유로 남을 노비로 부려. 그렇다고 교양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당시 교양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조선 시대보다 발전된 현대에 남이 잘못을 했다고 붙잡아와서 노예처럼 부리면 뭐 인분교수 같은 사람이 네. 있죠. 이건 교양이 없는 거죠. 자, 헤겔의 관점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헤겔의 관점에 따랐을 때요. 헤겔의 관점에 따르면 사형제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어요. 현대에 왜냐하면 인류 문명의 패턴이 명백하게 그냥 사형에서 법리적 절차를 거친 사형, 명백하게 사형에 대해서 그 조심스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옛날에 공개 처형하던 거를 지금은 은밀하게 처형하고요. 옛날에는 오체분실해가면서 잔인하게 처형하던 게 지금은 인도적으로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형제 폐지 추세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형에 관해서는 폭력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등록이 돼 있죠, 실제로. 네. 그만큼 발전한 시점에서, 자, 헤겔의 입장에서의 발전입니다. 발전한 시점에서 국가의 폭력이 지금보다 노골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빌둥을, 독일어 빌둥을 빌딩이라고 봤을 때 완공이 덜 됐거나 어딘가에 철근이 빠져있는 약간 그 부분이 부실한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부정을 할 경우엔 그거는 교양이 없는 거다. 그렇게 되는 보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그게 거예요. 어떤 요소든지 간에 그게. 그렇죠. 예. 물론 뭐 과거에 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꼭 과거라고 해서 다 반동인 건 아니죠. 그렇죠. 자, 헤겔한테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빌드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도 자신만의 역사, 자기 개인사죠. 네. 그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이런 인간들이 모이면 인류가 되죠. 그리고 이런 인간들의 개인사들이 모이면 인류사, 역사가 되죠. 네. 어찌 보면 좀 공산주의적이기도 합니다. 느낌이. 자, 다시 교양의 예를 들어보면 주변의 바닷가나 해안마을에서 나고 자란 지인들 말을 제가 들어보면 네. 대체로는 과거에 자기 고향에 있었던 폭력, 이건 뭐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거의 첫 경험을 할 때 거의 겁탈이나 다름없는 아주 예전에 그런 경우가 진짜 예전에. 많았죠. 가정폭력, 그 다음에 이제 섭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노동착취 같은 거 있죠. 네. 외부인들에 대한 이런 게 있었냐고 이제 물어보면 있었다. 근데 다들 어떻게 말하냐면 당시에는 내가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아직 남아 있는데. 참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하는 말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는 말이 딸려오죠. 그렇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자, 헤겔 철학을 모르는 사람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대 발전에 부합해야 한다는 당위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두 가지 태도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도 가해자였지만 옛날에는 그럴 만한 시대였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엔 몰랐지만 그건 정말 나쁜 짓이었다고 하는 반성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즉 시대성, 그다음에 자기 개인의 책임, 이걸 동시에 인정하죠. 이게 헤겔이 말하는 교양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멀쩡하게 이제 도시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섬 출신인 거예요. 저는 이걸 직접 봤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을. 섬노하는데 그 도시인들이 자기들의 잣대로 시골 사람들. 예, 맞아요. 이런 논리 쓰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군대 있을 때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만연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자기를 반성하는 종류의 사람이 네. 있고, 아니면은 그때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때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헤겔의 차원에서는 교양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잠깐만 그 얘기를 좀 더 다 풀어서 설명을 좀 해서 어떤 내용의 글이었는지. 그거 뭐냐면 그 시골의 현실도 모르면서 도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그 미개하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섬노예 같은 거. 섬노예 같은 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얼마나 그 노동력이 귀한지 아냐. 섬노예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본인이 하라 그러면 안 할 거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지. 그게 말이 섬노예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런 사람이라. 혼자 있으면 죽을 거 우리가 걷어줬다 그렇죠. 뭐 이런 이렇게 식으로. 뭐 묶어놓는 것도 냅두면 혼자 돌아다니다 길 잃고 저 바닷가 빠져 죽고 이런 식의 어쩔 수 진짜 없는. 합리하네요. 예, 합리한데 실제로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괜히 죽어가지고 통장 치우면 우리만 곤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까내는 자기 위한다고 해줬겠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은 이 사람의 인권이라던가 타인이 다른 제3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근대적 인식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렇게 돼버린 과정 자체를 성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주변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나도 나쁜 사람이야? 나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 맞지. 내가 쓰레기인 점을 인정하자고 하는 얘기인 건데. 그 사람은 교양이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양을 앞서 나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새로운 시대를 추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해겔은 예술가라고 본 거죠. 지드래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대표님이 하도 좋아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물론 자기 자신 같은 철학자도 포함되죠. 근데 예술이 먼저야. 그 예술을 해석하는 사람이 말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같은 철학자고 왜냐하면 예술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예술은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겔은 생각을 했어요. 서양 근대가 르네상스에서부터 시작됐잖아. 네. 해겔은 괴테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럼 예술의 역할은 뭐냐면 새로운 미래를 끌어당기는 어떤 걸 제시하는 거. 예술가는 질러버리잖아. 아방가르드한 거. 그렇죠. 미래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난 이게 멋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걸 감각적 차원에서 예술가는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술을 보고 점점점 하면서 자기처럼 엄진근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철학자가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 피에타 조각을 했죠. 조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조각을 잘해야겠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내 보기에 좋더라죠 사실은. 미학 논문을 쓰면서 조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때 그 시대에만 나올 수 있는 예술가죠.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조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병마용 깎고 있었겠지. 무슨 소리십니까? 미켈란젤로라면은 그 선험적인 경험에 의해서 꿈에서 본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있었겠죠. 중국에서. 그러고 같이 진시황 옆에 순장이 됐겠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시대의 혜택을 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와 예술로 미켈란젤로의 혜택을 봤죠. 네. 예술은 먼저 제시하는 거고 예술가는 시대에 봉사를 하기도 하고 진보에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시대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인과 네. 시대는 연결돼 있어요. 자 벌써 근원적 외로움, 근원적 분열이 많이 해결됐죠. 해겔의 입장에서는. 외롭는데요. 외롭습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저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해결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자 인간 개개인은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셸링도 해겔은 사실 예술가라고 봤던 것 같아. 논리가 없으니까. 잠깐만 셸링이 해겔을 해겔은 셸링을 아. 그냥 예술가라고 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글로 예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제시는 한 거죠. 자신의 그런 미감에 의해서 어떤 것을 제시를 했다. 자 인간이 의식하는 건 아닌데요. 인간 개개인의 의지랄까 자아가 모여서 인류 역사라는 단위가 되면 점점 더 발전된 단계로 인류를 가져다 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운동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의식하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못하지만 모든 인간은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낫길 바라잖아요. 바라기는 하죠. 네. 바라긴 하지. 모든 예술가는 과거에 있었던 예술보다 더 좋은 예술을 하고 싶어 하잖아. 네. 자기가. 모든 과학자는 더 나은 걸 발명하고 싶어 하잖아. 자,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본능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의 자아가 모인 것이 역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로서 하나고 전체는 하나이자 존재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이 해겔의 철학이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참된 거. 실체는 하나입니다. 신, 인류의 의지, 역사 발전, 자연 이거 다 하나야. 우주 전체는 하나의 원리로 묶여 있으니까 우주 자체로서의 하나.
그 하나를 인식하는 것이 철학이고요. 인간은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지가 모이면 결국 역사는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향해서 흐르게 돼 있다. 이게 해겔의 철학입니다. 저는 지금 해겔의 철학을 해겔처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지를 최대한 한 다음에 거기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괴로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방금의 설명을 대본에 쓰기 위해서 개고생을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빌드업이라는 축구 용어로 저희가 퉁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아지려는 인간들의 네. 그 의지가 모여서 역사 발전이 되는 것이다. 거꾸로기도 해요. 그 의지는 원래 있었어. 세계 자체로서 있었어. 해겔이 그 방대한 저작을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있죠. 네. 이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음. 우리는 하나만 해겔 철학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역사는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도록 움직여요. 그 움직임이 가는 곳은 발전이에요. 즉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는 발전한다. 이게 해겔의 철학입니다. 결국은 발전한다는 거죠. 결국은 발전합니다. 음. 이 얘기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우리 광고 듣고 왔으니 시간을 점프해서 안희정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데로 점프하는데. 해겔에서 안희정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안희정이 젊은 시절에 이분이 노무현 고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르침을 하나 받은 게 있는. 안희정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안희정이라는 인물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말이죠. 안희정도 네. 안희정 씨도 그랬죠. 그래서 혈료, 피오줌을 쌌다 그러죠. 고문을 받다가. 그런데 지금 와서 협치, 화합해야 된다. 이런 화합의 정치를 주장을 하죠. 그렇죠. 훨씬 그 반대 계파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유하죠. 네. 태도가. 그 왜 그럴까? 그 김어준 총수님이 안희정을 만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요걸로 안희정 도지사께서 빵 떴는데 이 기사 편집을 제가 했거든요. 예. 또 이 물개기 저거 또. 봤어요.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발췌를 해 와봤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얘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민주화 양아치가 더 심하다는 뭐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정치 공학적인 행보를 보면 오히려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더 심하다는 소리죠. 이론을 만들어내던 영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막 만들어서 이리저리 가져다 붙이는데 노회한 정치인이 볼 때도 그게 참 한심해서 민주화 양아치가 더 심하다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진보를 하냐. 그런 정치만 보다 보니까 제가 모든 게 회의스럽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희정 씨 그거 참 어려운 주제인데 그게 그런 것 같아. 이런 말 있잖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개체를 수의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도 인류는 진보한다는 것이 신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독백처럼 그게 나한테는 몇 년을 고민하던 문제에 답을 줬어요. 그때 무슨 득도한 것처럼 중요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독백처럼 한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남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랄까? 그 대통령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남는 거라. 개체로서의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개체가 모인 집단으로서의 인류는 늘 진보해왔다. 그것이 진보주의자의 역사관 아닐까. 자, 이게 해겔적인 역사관입니다. 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참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런 훅 찌르고 들어오는 이런 한 방이 있어요, 진짜. 통찰력이랄까? 네, 진짜. 있는데 해겔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겔 이전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태를 이런 식으로 인지하는 툴이랄까?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네.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를 향해 나아가요. 뭘 믿고. 그 나아가는데 방식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변증법이에요. 아, 드디어 제가 아는 얘기 나왔습니다. 변증법은 알죠, 제가. 그렇죠. 예. 아니, 변증법이 말입니다. 이게 예술의 미학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그 몽타주 얘기할 때도 변증법적인 몽타주, 소비에트. 박 박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대학원 나온 남자다. 그렇습니다. 제가 배운 거 나왔습니다. 네.
변증법 얘기를 하면 또 나오는 게 정반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변증법은 수학의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변증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영어로 법으로. 치면 이제 다이얼로그라고 했단 말이야. 변증설, 이야기. 음. 근데 이거 변증론도 아니고 일본에서 변증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수학적 무슨 공식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역사가 꾸며내는 역사가 지어내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해겔은 변증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뭐 사람이랑 개랑 팔이랑 벼룩이 보는 게 다르다고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왜 알 수 없어?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변증법이야. 내 얘기를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랩하셨나요? 그런 모양이에요. 네. 자, 물컵이 있어요. 물컵을 위에서 바라보니까 동그래요. 그래서 명제를 만들죠. 이 물컵은 동그랗다. 이것이 원래 있는 이해된 상태, 정의예요. 태제라고 합니다. 그냥 태제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동그랗지가 않아요. 물컵을 옆에서 보니까 직사각형 형태예요. 동그랗지가 않은데 원래 태제가 틀렸네? 근데 틀린 것도 사실이잖아. 동그란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동그랗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것이 반이에요. 정을 방해하고 있죠. 네. 이것이 안티테제입니다. 둘 다 맞아요. 모순되는데 둘 다 맞아. 그럼 이 둘을 합해야죠. 그러므로 물컵은 원통형이다. 이것이 합이에요. 신태제라고 합니다. 합은 다시 새로운 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진짜 무서워요. 이게 요즘에도 들어맞아요. 물컵을 우리는 단단한 줄 알았잖아. 근데 요새 발견된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 물건의 단단함이라는 게 원자의 운동 때문이지 실제로는 다 빈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아, 끈이론. 예. 끈이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진동을 계속 함으로써 그 알카노이드 이런 거 하면은 그 왜 공 튕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스틱을 막 세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면은 공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면인 상태랑 차이가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끈이론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음. 너무 저렴하게 설명했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네. 그 컵이라고 하는 원통형 물질은 단단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거의 다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안티테제가 또 짝지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유리컵으로 사람 머리를 쳐도 피가 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잘못된 결론인 이르는 거죠.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세계에 많이 벌어져요. 특히 이제 MIT나 이런 데 과학자들이 네. 그런 짓 많이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 뭐 노량진 새벽 4시에 술집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우리나라 소주병이랑 맥주병은 그 손 그립이 너무 잘 잡히게 돼 있어. 그렇죠. 이게 안티테제. 아, 그렇죠. 사실은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인 물질을 우리는 꽉 찬 실체로 인지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합, 신태제가 도출되죠. 그러면은 알았네, 몰랐네, 알아봐야 소용없네,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네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반합 이런 식으로 알을 확장해 나가면 끝까지 알게 되겠지. 그렇죠. 문제 해결, 오케이? 이게 해결의 정반합이에요. 그리고 이 정반합, 변증법을 역사에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는 끝없이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다 자유롭기를 원하죠. 뭐 아닌 사람도 물론 뭐 있겠습니다. 메조키스트라든지 네, 그렇죠. 제가 섣불리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마조후 백작이라든지. 예. 아니 그리고 뭐 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조후 백작도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여성에게 채찍질 당할 그죠? 그런 자유는 또 원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욕망할 자유는 이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 욕망의 끝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는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부자유이긴 했지만 네. 네. 그 부자유를 욕망할 자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드 후작은 소녀들 납치해서 후드로 패다가 깜빵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드 후작이 안티테제에 잘못 빠진 사람인 거야. 여기 결론만 보고 이 사람의 욕망할 자유를 보질 않고 부자유의 상태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노량진에서 뭐 컵 깨는 사람이랑 똑같은 짓을 해버리는 거죠. 자, 국민은 자유를 원해요.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아는 상태예요. 왜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우리 조상님들이 발명을 해놨기 때문이죠. 네. 민주주의 이전에는 민주주의를 원할 수 없죠. 알 수 없는 걸 욕망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자, 그래서 민주주의 굿 이게 정의예요. 그렇죠. 이게 태제죠. 그런데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갑자기 출연했어요. 이게 정을 방해하죠. 이걸 안티테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독재자를 막는지, 독재자를 어떻게 하면 쫓아내는지 학습을 하게 되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 되게 세련됐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좋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키는지도 알게 되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몰아낼 때는 평화로웠고요. 굉장히 질서정연했어요. 이것이 합이에요. 이것이 신태제라는 거지. 이게 프랑스 혁명 과정을 보고 해겔이 도출한 결론이에요. 자, 프랑스 혁명, 시민의 자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애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단두대에 사람들 막 보내고 말이야 피칠갑을 했잖아. 네.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스스로 황제가 되기도 네. 하고. 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죽고 네. 프랑스 혁명도 그 과정이 사실 세세한 과정은 개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인류 진보라고 하는 발전을 향해 나가고 프랑스 혁명이 인류 진보에 엄청난 공헌을 한 건 사실이죠. 그 결과까지도 이제 해겔 시대에 보였죠. 그런 것들. 보였죠. 그렇죠. 해겔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이 저질렀던 실수들,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 이게 반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결국은 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정과 반이 충돌해서 합으로 나아가는 게 공짜는 아니죠. 음. 그 프랑스 혁명에서 그 죽은 귀족들 중에 사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해겔의 역사 발전 방식이라는 거지. 역사는 한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옛날에 오락기 게임처럼 끝판왕이 있어서 홍역을 치르게 돼 있어요. 이 끝판왕들이 정반합의 반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합으로 나아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겔의 역사 발전 방식은 직선적이지 않아요. 주식 그래프와 같아요. 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머리를 돌려봤는데 제가 갖고 온 방식은 주식 그래프입니다. 자, 주식 저 그래프를 보통 이런 걸 보면 갖다 우상향, 우량주라고. 결국은 쭉 올라가는. 지금 내 주식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상승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 반등도 하고 하락도 하지만 멀리서 보면 뚜렷이 상승세를 보이는 거 있죠. 네. 삐뚤삐뚤하면서 주식 곡선 그래프. 인류가 역사 발전에서 과정에서 흘리는 피해 하락 곡선이 있지만 결국 우량주라는 거지. 크게 보면 여러분 돈 버실 겁니다. 홀드하고 버티세요. 여기서 그런 존버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존나게 버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해겔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독일의 후진적인 모습도 주식의 하락세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저점이겠지. 반등할 거야. 일시적인 조정. 그 조정장이라 그러죠. 나 왜 이렇게 많이 알지? 주식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해겔은 조금 기분이 나쁘게도 우린 다 동양인이지 않습니까? 네. 해겔은 가장 저급한 역사적 단계의 사회를 동양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동양을 무시하는 대상화하는 그런 시선. 네. 해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겔은 역사 발전 순서를 이렇게 봤어요. 동양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게르만 사회. 이거는 중세 봉건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 근대로 봤어요. 아니 2000년 전 서양 사회보다도 못하다고 봤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갑자기 저 같은 민족주의자는 용납할 수 없는. 동양은 해겔의 표현입니다. 해겔의 생각에서 동양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한 사람의 군주를 위해 모두가 희생해야 하는 저급한 단계로 본 거예요. 굉장히 동양을 막연하게 봤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이해한 문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동양의 상태를 자기가 어릴 때 봤던 그 공국의 그 혼란스럽던 공국의 상태. 그걸로 본 거예요. 예, 그렇게 본 거죠. 얼핏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보일 수 사실 또 있죠. 그때 그 시대 자체가 또 동양도 그 시대 동양이 좀 많이 정체돼 있긴 했고 그렇죠. 그 중국의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 뭐가 있대더라. 라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얘기했네. 보지도 않고 얘기했지. 살아보도 않고. 네가 봤어? 그리스 로마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이해했지만 사람들이 숭고하진 못했어. 도시국가는 무역의 이익만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로마 제국은 공화정이지만 제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변 민족을 엄청나게 정복하고 착취하고 했죠. 그런데 중세 게르만 사회가 되면 사회 시스템은 굉장히 후진적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숭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런 관념적인 가치를 향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 거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시스템은 후진적이 됐는데 사람들이 종교적이 돼. 그러니까 지고한 선, 숭고함, 희생 이런 가치는 그나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단계에는 그 사회적 단계에만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봤어요. 후진적이든 선진적이든 그 가치가 뭔지 파악하는 사람이 역사가의 역할이라고 봤어요. 해겔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해겔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중국은 왜 그랬대? 중국한테는 왜 그랬대요? 중국한테는 동양한테는 왜 그랬던 거야? 막연해서. 이 사람은 이때 시대가 이때쯤 되면 네. 이제 유럽 바깥의 다른 세계보다 워낙 일치월장 발전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산업혁명도 비교가 되거든. 예. 그래서 각 시대의 좋은 부분만을 추려서 현대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모자란 퍼즐을 갖고 오는 사람들 있죠. 네. 날라오는 사람들. 요게 이제 역사가라고 본 건데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죠. 이 사람 모든 게. 그래서 중세는 사회 시스템이 후졌지만 지고한 선, 숭고함 이런 거의 가치는 알게 됐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모든 과거의 장점이 만나서
결국 서양 근대라고 하는 게 도래했다. 이것이 헤겔의 역사 발전 순서예요. 그리고 이때 헤겔이 전해 들었던 중국의 이야기는 전조 이런 거였거든. 그럼 혐오하지 싫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은 공간만 있고 시간은 없는 나라. 철학자가 할 수 있는 아주 고급진 디스죠. 그래서 이거 그 시그널이라던가 막 과거로 가는 그거. 역사는 시간적 개념이죠. 네. 역사가 없는 나라, 즉 발전이라는 발전이 게 없는. 네. 그냥 공간만 펼쳐진 나라. 자, 공간만 있고 시간은 없다. 야, 이게 디스를 해도 이런 식으로 우주적인 단위에서. 이거 요즘 많이 그럼 타임오프물을 갖다가 예고하는. 그러나 중국인들 덕분에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죠. 네. 공산당. 공산주의는 헤겔이 없으면 나올 수 없었죠. 중국인들은 현재 헤겔의 후손입니다.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재미있게도. 자, 그래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이 의지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이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스트. 정신. 그러니까 역사에도 가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자, 영어의 스피릿과 마인드의 중간이에요. 가이스트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어가 가이스트, 폴터가이스트 이런 거 생각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거의 가이스트가 이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익숙하다 단어는 주로 그런 쪽이죠. 영어의 스피릿은 뭐 영혼 뭐 이런. 팀 스피릿. 네. 그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공동체 정신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마인드는 그냥 좀 마음의 상태 같은 거잖아. 네.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의 집단적 의지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래서 영미권에서 헤겔 철학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가이스트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예 언어권이 다르면 있잖아요. 적당한 단어로 번역해서 새로 만들면 되죠. 근데 하나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공간과 시간이 하나 된 그 자체, 참된 거 그 자체 있죠? 말하자면 오직 하나로서 실제하는 전체, 이것이 갖고 있는 의지가 절대정신이에요. 압솔루터 가이스트. 앱솔루트. 그렇습니다. 예. 말은 멋있죠. 자꾸 양주 이름으로 자꾸. 네. 보드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역사적 방식으로 제시되는 게 시대정신, 자이트가이스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도전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정도전을 따르던 신진 사대부들의 시대정신은 민본이죠. 그때는 그때 시대정신이 있는 거예요. 네. 프랑스 혁명 시기의 시대정신은 자유시민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IMF 이후에 시대정신은 이제 보증서 주면 안 된다. 이런 시대정신. 그렇습니다. IMF 이후의 시대 정신은 집은 사두면 올라간다. 뭐 그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예, 부동산 불패. 그렇죠. 그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절대정신은 원래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주에 있는 거죠. 네. 절대 정신이니까. 이것이 특정 시대에 맞게 모습을 드러낸 양상이 시대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팔조법 시대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시대정신이고 네.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범죄자의 인권까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게 시대정신이죠. 세계정신은 그러한 시대정신을 이룩하려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 이것이 세계정신이에요. 나폴레옹 같이.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세계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보통은 벨트가이스트. 예,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것으로는 저기 시대 정신이 지나간다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네. 말이 도는데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시대 정신이랑 세계 정신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사실 구분을 안 해줘도 되지만 예. 굳이 헤겔은 철학을 워낙 엄밀하게 그러니까 하다 개념을 보니까 엄밀하게 이 사람은 잡아주려면 그래서 역사의 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이거 보고서는 이게 드립인가라는 고민을 잠깐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간계라고 하면 제가 알았을 텐데 간지라고 하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일본의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자, 대선진리교 우리 신도분들이 우리 교주님 정말 간지나셔 할 때 그 간지가 아니라요. 그리고 저기 버벌진트가 역사의 간지라는 이게 또 그분이 또 이제 나름 지정유의를 하신 거지. 노래 제목이 있어요. 노래 제목인지 앨범 제목인지 하여튼 뭔가 냈어요. 그 제목으로.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아는 채를. 간사한 의지란 뜻이에요. 역사는 간사하게도 뜻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개인을 쓰고 마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역사가 캐릭터를 소모하시는군요. 기도하고 볼펜 같은 거기도 한 거야. 그때 펜을 다 굿이 쓰면 필요한 아니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평론가들 이거 안 되겠는데 비판 나가겠는데 우리나라 평론가들한테 비판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죽여버리십시다. 나도 지금 헤겔 얘기를 하니까 헤겔 얘기를 제가 헤겔을 공부하고요. 복습하고요.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대본을 쓰고 와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헤겔에 깔려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자, 나폴레옹은 세계정신이죠.
네. 역사가 그를 도구로 낙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웰트가이스트가 된 거예요. 웰트는 영화의 월드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쓰임이 다하고 나니까 역사는 굉장히 매정한 존재예요. 쓰임이 다하고 나니까 굉장히 사람이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게 돼버렸잖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서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고 죽었죠. 역사는 나폴레옹을 도구로만 봤지 이 사람의 말년의 행복까지 신경 써줄 만큼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 절대정신은 말이죠. 그 매정한 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되게 신학적인 사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 신학 공부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확 오니까 여기에 이 자이스트가이스트나 벨트가이스트에다가 이 자리에 세계 정신의 자리에 신만 갖다 놓으면은 신학이죠. 종교적인 사고. 그렇죠. 예. 종교적인 사고죠. 예.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의 자리에 지저스를 놓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절대정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잖아요. 음. 그러면은 예수도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렇죠. 뜻을 다하고 예. 그렇게 그 쓰임이 다하니까 주여 주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부활. 아 이거 아닌가? 역사 발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주식 그래프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네. 요것을 아우프헤겐이라고 해요. 아우프헤겐은 뭔가 확 쳐 들리는 걸 아우프헤겐이라고 그래요. 쳐들리는 거. 이게 뭐냐면 일본 근대학자들이 이걸 지양이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는 다다를 지자예요. 네. 양은 원래 어떤 의미의 한자냐 하면 무엇이 쳐 들린다. 깃바 그냥 쓱 올라가는 게 있고 휙 하고 쳐들려서 올라가지는 게 있죠. 우리가 군대에서 옛날에 싸움할 때 깃발을 쳐들다. 네. 그다음에 도끼를 쳐들다. 도끼는 무겁기 때문에 쓱 하는 것보다는 훅 쳐드는 게 내려치기에 좋죠. 이런 식으로 국기 개항할 때 그 양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훅 올라가는 거예요. 네. 훅 올라가는 단계에 다다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향하다라고 말할 때 같은 한자인 건 거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향이랑 지양이 보통 이제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랑 다르죠. 다른다는 네, 그러니까. 거죠. 그건 다르죠. 예. 양의 상태에 다다르다. 즉 아까 박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도 참고 있으면 존버하고 있으면 결국 우량 주니까 반등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쉬운 말 우상향 그래프. 네. 그러니까 양의 단계까지 참으면 그 발전의 순간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역사가 영원히 발전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정반합 병범합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인류의 이상향이 도래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이 논리에 의하면 이 논리에 의하면 그럼 네. 역사 발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자 빌둥 얘기로 우리가 지금 이 얘기 시작했는데 빌둥 거물로 치면 완공이죠. 그렇다면 굳이 완성이 아니라 왜 종말이라고 이름 붙였냐? 사람 헷갈리게. 헤겔이 언어를 이렇게 엄밀히 다뤄요. 역사는 시간 개념이니까. 역사는 발전을 향해서 흘러가는 방향성 자체죠. 네.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지어줄 수 없는 빌둥의 상태지 역사는 아니죠. 엄밀하게 역사의 완성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맞죠. 이 사람 말 되게 무섭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엔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술은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예술가가 말을 거는 건데 이제 인류의 이상향에 다다라서 역사가 종말을 고하면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종언한다. 종언. 말 걸기를 그친다. 이 사람은 그 시대정신, 절대정신, 세계정신, 종말, 종언 다 완벽하게 맞아야지 말을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으로 넘어가면요. 마르크스는 스스로를 말했잖아. 나는 거꾸로 선 헤겔이다. 네. 아이고 무슨 시대정신, 절대정신, 세계정신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나? 손에 잡히나? 그런 거 말하지 맙시다. 그런 건 입 밖에 꺼내지 맙시다. 아니 예로부터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조선에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냐? 배부르면 양반되고 배고프면 도적되는 거지. 어디 정신이니 가이스트니 무조건 먹고 사는 세계의 문제인 물질 세계로 역사는 발전한다. 이게 뭐냐? 생산 수단이에요. 자본, 노동, 이윤, 잉여, 생산물 그리고 분배. 나는 이걸 가지고 역사 발전을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헤겔의 역사 발전과 막스의 역사 발전은 기본적으로 틀이 같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대 정신의 자리에 신을 놔보자라고 했을 때 그 종교적이라고 느꼈던 사고가 그 자리에 이제 생산 수단을 갖다 놓는 네. 순간에 그게 이제 막 유물론이 되는 거죠. 네. 유물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헤겔 없이 막스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헤겔의 사고방식도 막스의 사고방식도 같아요. 사실은. 역사가 직선형인데 이거 똑같아. 그래서 항상 보수 반동이 나오잖아. 정반합의 반에 해당하는 게 반동이에요. 막스에게는. 그 네. 반동을 민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합으로 끌어야죠. 헤겔과 막스의 역사 발전 이론은 우리 사고방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90년대 운동권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시대 역행적이다. 이게 뭐냐면 정반합 중에 너의 자리는 반이다. 이런 뜻이거든. 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진보의 영역에 속하는 페미니즘이 자주 하는 말이 시대가 변했습니다라고 하죠. 이거는 헤겔적, 막스적 사고방식이 남긴 언어 습관이에요. 찬성하지 않으면 너는 정반합 중에서 너는 반? 이런 얘기거든. 이것은 이제 그 헤겔의 어법이 사실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 그런 흔적이고요. 정작 우리 이 얘기 해야지. 헤겔은 한자 문명권 완전 무시했잖아. 그렇죠. 아까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헤겔 사상의 열광적인 추종자들로 가득 찬 데가 한자 문명권이에요. 자, 한자 문명권에 중국 있고 중국이 이제 원류고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좋은 것들을 받아 쓰는 우리나라,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화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막내인데 시간적인 순서에서는 중국과 베트남과 한반도 북부 북한이죠. 헤겔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막시즘 공산주의 혁명을 거쳤어요. 물론 북한은 맛이 같지만 지금 중국도 뭐 한중일 철학도들이 가장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자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칸트, 헤겔, 하이데거. 뭐 니체. 그리고 막스. 지금도 독일에는 독일 철학 전공하려고 하는 아시아 철학자들이 넘쳐요. 헤겔이 사실은 오해를 했어. 시간이 멈춘 곳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 헤겔은 중국인들의 유연함을 몰랐어요. 중국 문명은 굉장히 실용적인 문명이고 물질 문명이잖아요. 중국 문명은 한마디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외래 사상도 오히려 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땡이에요. 괜히 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모방과 표절의 천재인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자, 불교 사상이 인도에서 발생했어요. 인도에서 발생할 때는 정말 다른 어떤 문파들과 치열한 논리 투쟁을 거쳤어요. 불교라는 종교가. 네. 그런데 중국이 불교 사상을 받아들일 때 대단한 저항이 있었냐 하면 사실 전혀 없다시피 했어요. 기꺼이 불교에 점령당하다시피 했어요. 시호님 그거 한번 해주세요. 어떤가요? 메카메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걸 쉽게 이해할까? 이게 중국 사람들의 이슈였다고 옛날에. 그래서 실리적 차원의 문제로 바로 넘어가요. 번역 문제. 그렇죠. 이게 번역 문제가 당면과제야. 그런데 결국 번역이 정확하려면 원서를 찾아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원서 찾으려고 현장 법사가 인도까지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서유기가 여기서 나왔지. 현장 법사는 삼장 법사가 됐고 손오공은 원래 현장 법사가 그 어깨에 태우고 다녔던 애완 원숭이가 있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손오공이 되거든. 중국 문명은 우리 것이 최고여라는 고정관념이 없는 문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화사상이라고 부르는 것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달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왜 그랬다 그러잖아. 청나라 권룡제가 엘리자베스 1세가 무역을 트자고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건 다 있는데 뭐 굳이. 근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뭐하러라는 뜻이었지 사상적 차원은 아니었어요. 공산주의가 중국 대륙을 집어삼킬 때 중국인이 자존심 상했나? 아니 좋다는데 좋은 건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련은 붕괴하고 자본주의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럼 경제 개방해. 이게 중국인들이에요. 그렇죠. 흑묘백묘. 그러면서. 그리고 헤겔이 또 오해한 게 한국 문명. 헤겔이 오해한 동양 문명에 한국도 들어가잖아. 우리나라는 유교혁명을 이미 거쳐본 나라예요. 그렇죠. 헌 것을 밀어내고 이상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에요. 네. 역사 발전이라는 관념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엘리트들에 의해서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 버진 경험이 있는 나라죠. 있는 나라죠. 자, 헤겔 그리고 막스 사상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세계, 인간, 역사 이런 게 딱딱 정돈돼 있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상이라는 그런 관념이 이미 조선 성리학에 있죠. 성리학적 세계관하고 헤겔주의, 막시즘 궁합이 맞아요. 애초에 저희가 일전에 데카르트 철학 이야기할 때 설명했지만 서양 근대 철학의 기본 출발점과 조선 성리학이 거의 쌍둥이 수준이에요. 네, 맞아요. 기본 진짜. 사고관이. 네. 정말 비슷해요. 예전에 그때 얘기하신 뭐 이기론, 이기이원론 이런 얘기 하실 때 굉장히 비슷하다 얘기했었잖아요. 비슷하다고 수준이에요. 하기도 비슷하다고 네. 하기도 너무 가까워. 네. 정도전은 역사 발전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완성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악행을 서심없이 저질렀어요. 이 사람은. 요새 홍 작가님이 S 발음이 좀 들대. 점점 그러니까 내가 교조라 그런가 봐. 내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쪽이 롤 모델이에요? 자, 고려 왕조가 남긴 그 왕씨들 있죠. 네. 왕족들. 이 사람들 속여가지고 배에 구멍 내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렸잖아. 유명한 얘기잖아요. 뭐 왕씨 그래서 막 전시되고 옥시되고 막. 근데 이 사람은 죄책감을 전혀 못 느꼈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역사가 하는 거야. 역사가 자기를 도구로 써서 실행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믿었으니까 이제 이상 국가가 될 건데 하등의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를 도구화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원래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할 때 쓰는 과거를 가리키는 표현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이랬단다 이러죠. 그런데 막 고리타분하고 지긋지긋한 그 과거의 잔재 같은 걸 가르칠 때는 고리짝이라 그러죠. 그렇죠. 아이고 어디서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네. 그죠? 처음 들어본 분 있을 것 같아. 고리짝은 고려적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 발전이 이뤄지기 이전의 수준이란 얘기로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즉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관념이 조선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겔의 사상, 막스의 사상하고 우리는 원래 친화적일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더욱이 혁명으로 시작한 조선 유교가 조선 후기에 고인물이 돼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간 뉴타입이 외국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구한말이나 일제의 젊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굉장히 열렬하게 반응을 했죠. 사실 실제로. 네. 실제로. 예. 실제로 한자 문명, 그 유교 문명, 성리학 문명을 갖고 있는 이 공산주의에 열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방식 자체가 세계관이 일치하거든. 예. 그 대구 동양의 모스크바로 불리다는 그렇죠. 대구. 아 그러고 보니 또 유럽의 대구라는 곳에서 또 해결이 태어나셨네. 이런 우연이. 그렇군요. 이런. 저희 동양분이세요. 아. 자, 베트남 얘기해 볼까요? 베트남은 중국을 따라서 계속 모방해요. 중국이 뭘 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정승 판서 같은 제도를 만들었어. 그럼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은 모든 좋은 건 중국에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실험실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 주긴 싫으니 실험의 비용은 중국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하시고 우리는 정말 좋다라고 믿으면 따라 하겠습니다. 이게 베트남이 역사를 발전시켜온 방식인데 중국을 따라하면서 중국과 싸워서 물리치는 게 베트남의 역사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의 마오쩌둥 혁명이 일어난 걸 보고 공산주의 혁명을 베트남이 했죠. 그렇죠. 아 이거 이쯤 되면 따라해도 되겠다. 검증이 됐다. 검증이 됐다. 하면 이제 그때 따라하는 거죠. 그때 따라하고 중국에는 또 계속 개겨. 그래서 그 중월 중국 베트남 영토 분쟁 전쟁에서 또 굳이 이깁니다. 아 이거 베트남이. 되게 밉겠다. 근데 진짜 대단한 중국은 것 베트남 같아요. 정말 되게 미워해요. 네. 그런 점에서 보통 따라하게 되면은 따라하고 모방하면 동화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많죠. 그리고 중국이 실험을 거치면서 실험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실험을 거치면서 하는 그 문제점들 있죠. 남는 네. 문제점들. 그건 또 우리가 다 지켜보고 피해가겠다라고 하는 게 베트남의 태도예요. 음. 그래서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경제 개방을 해서 어디까지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고 어떤 장점이 생겨나고 하는 걸 다 보고 우리는 경제 개방을 하겠다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했잖아. 그렇죠. 진짜 요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지금 중국의 남중국해를 압박하고 있죠. 네. 베트남.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 있겠다. 이렇게 되면 나 따라하는 애가 나를 계속 그런 식으로 비토를 한다. 근데 베트남은 이걸로 2000년을 먹고 산 문명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자, 일본은 한자 문명의 2진도 아니고 3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한반도를 거쳐야 세계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일본에 있어서 새로운 좋은 건 언제나 해외에 있었어. 그래서 물 밖의 문물을 언제나 갈구해 오던 문명이 일본 문명인데 그러니까 헤겔하고 막스라고 외면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일본은. 그렇죠. 애초에 요새는 중국보다 서양이 더 신빙이고 핫하다며 라는 판단을 하자마자 우리는 타라 입구를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고 서구를 우리가 따라하겠다. 타라 입구를 외칠 정도로 그 일본은 새로운 좋은 것에 민감한 나라예요. 맞아요. 옛날부터 그래 왔어. 그러니까 일본은 마음만큼은 얼리 어댑터. 항상 그런 태도를 유지하던 나라였죠. 지금도 뭐 그렇죠. 북한은 노답이고요, 여러분. 이제 헤겔 사상을 좀 비판해 보겠습니다. 헤겔은 인류의 집단적 의지, 세계 정신의 점지를 받은 숙명적 개인, 그리고 역사 발전의 완성을 얘기했죠. 따라서 독재자들은 죄다 헤겔 철학을 왜곡해 쓸 수가 있어요. 주체 사상도 헤겔 철학을 누더기처럼 대충 기워서 써먹는 거예요. 자, 한민족의 자립과 자존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성공하면 북조선이란 얘기예요. 그걸 숙명적으로 부여받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요? 김일성 있잖아. 그리고 역사 발전이 완성된 단계에 최후의 완전한 철학이 있어. 주체 사상. 이 방식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썼어요. 그렇죠. 이게 갖다 쓰기 아까 왜 그 논리 전개에서 그 말하는 아까 시대 정신이나 세계 정신의 자리에 신 혹은 개인 네. 이런 것들 갖다 놓으면은 굉장히 왜곡해서 써먹기가 좋은. 박정희도 애용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자기는 역사의 간지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이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역사의 그렇죠. 간사한 의지가 나를 그러니까 선택했다. 이게 만능 논리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악행을 합리화할 수 있는. 난 도구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못된 짓을 할 때도 보면은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렇죠. 스스로를 도구로 만들어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의지다. 그러니 어, 너는 나와 자야하고. 그렇죠. 뭐 내가 어. 이렇게 한 건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것들. 헤겔의 변증법을 도입하잖아요. 한민족의 역사는 박정희를 민족 정신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쓰고 버렸지. 역사의 네. 간지가.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김재규를 등장시켜서 잔인하게 치웠어. 그렇기 때문에 더 낭만적이고 숙명적이고 더 애정을 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파시즘이거든. 그 사람한테 친일 문제, 독재 문제 있지만 그건 역사의 정반합 중에 반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냥 대한민국 발전 과정의 일환이었는데 그냥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여야지. 이 관점에서 소설을 쓴 게 이인화 씨가 쓴 거. 인간의 길.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역사의 간지. 정신 따위는 해충구지하듯 박멸해버렸지 마르크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진짜 좌파가 맞고 진보적인 게 맞는데 주체 사상은 이 정신을 다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막시즘에서 안 나왔어요. 헤겔 철학에서 막시즘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북한도 생겨났는데 거꾸로 주체 사상은 헤겔이 저질렀던 미흡한 실수 있죠. 네. 그걸로 고의적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진짜 보수 반동은 주체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헤겔과 막시즘 철학은 최근에 몰락했다가 네.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죠. 요즘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막시즘 철학이 몰락한 건 아마 이제 이 양반들 말 믿고 386이 최루탄 마셔가면 그렇죠. 이게 민주화해 놨더니 90년대 그리고 또 이제 90년대 이제 민주화 87년 이후에 네. 나타났던 이제 운동권 이제 보통 이런 종류의 철학이나 담론들은 주로 그런 세력들이 진보 세력들이 주도를 하는데 그 세력들이 사실은 되게 막장화되면서 몰락을 했잖아요. 그냥 몰락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헤겔, 막스 이쪽으로는 거의 그냥 이제 철진한 무언가, 시대착오적인 무언가가 가 그런- 됐었죠. 예, 그런 취급을 받았죠. 뭐 봐봐요. 소련도 붕괴했고 음. IMF가 와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하지 않나 망했지 뭐. 그런데 지금 헤겔과 막스가 다시 뜨고 있죠. 이제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로 다시 되고 조명받고 있는데 있죠. 근데 이제 사실 헤겔은 말이죠. 정반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만 얘기했어요. 여기 구멍이 있다 사실. 이게 어? 반으로 끝날지 합으로 끝날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정반 합의라면 그럼 합으로 끝나야지. 아니 반 상태에서 역사의 종말이 오면 디스토피아예요. 아. 그것도 가능해요. 핵 때문에 가능해졌잖아요. 박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상향 그래프라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 그래프가 될 것이다라는 건 사실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네. 오지 않은 미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쪽박 차는 주식도 있는데. 예. 근데 그걸 다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가 뭐 아무리 그거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얘기는 뭐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얘기니까.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지. 그렇죠. 이거는 헤겔의 정반합 이론이 증명했어요. 반으로 끝날지 합으로 끝날지 모른다고. 반으로 끝나면 해체해요. 그렇죠. 자 정반합 하다가 정반합에 끼익 서야 되는데 정반합 정반 끼익 그러면은 한 게 이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나는 한강으로. 한강물 수온을 알아보는. 헤겔이 생각한 예술은 그리스 로마 같은 예술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 같은 예술이 헤겔이 생각한 모범적인 예술인데 자 인체에 대한 정밀한 묘사 건축의 균형미 이게 발전을 하고 거듭하다가 더 이상 이젠 그 상태에서 사진기까지 나와버렸어. 사진으로 찍으면 그만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대미술이 반에서 끝났죠. 지금 해체에 들어갔잖아요. 해체와 실험의 현대 미술만 나왔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개념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아이디어. 개념과 맥락이 더 중요해져 버렸죠. 어디에 위치시키냐가 더 중요해졌죠. 그렇죠. 커다란 캔버스에 점 하나 딱 찍으면 몇십억 원짜리 작품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반에서 끝난 거예요. 헤겔의 관점에서는. 이게 미술의 관점에 적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역사에 적용되면 매드맥스예요. 역사에 이게 적용되면 매드맥스로 대변되는 디스토피아, 북두의권 막 이렇게 다 이뤘다. 오케이. 근데 다 이뤘다고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도 없다는 거지. 자, 빌둥 얘기 우리가 했는데 건물도 완공되고 오래 쓰여지면 이제 재건축 들어가야지. 그렇죠. 밀어야죠. 북두의권적인 매드맥스스러운 베르세르크스러운 그런 세계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시대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북두의권의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를 사는 나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만 그 시대를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면 이 시대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에서 네.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헤겔의 이론에 따르면 북두권 시대에 왔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정반합하겠죠.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정반 상태에서 다시 합의되리라는 확신을 개인은 가지기 힘들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시대 살고 있으니까. 자기 인지의 영역에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정반합의 반 해체가 답이냐? 아니죠. 해체 프랑스에서 20세기에 신나게 했잖아요. 했더니 없거든. 해체를 하고 남는 자리에 뭐 텐트라도 하나 세워놔야 되는데 없어. 지붕이 없어. 그래서 슬라브의 지적이 헤겔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적은 헤겔을 좀 엉뚱하게 해석해요. 헤겔 철학에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아. 헤겔의 건축적인 근대주의가 옳다는 게 아니라 유용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입장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가 됐든 비빌 언덕은 있어야 돼요. 뭘 하려든. 그 입장을 내가 밟고 있는 토대를 내가 나중에 부정하게 되더라도 뭔가 시작을 하려면 밟고 있는 토대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허허벌판일 순 없다.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나오는 건데 아버지가 옳든 그르든. 근데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나서 그것조차 없어지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도 없고 안 중요한 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럼 아무것도 사유할 수 없고. 맞아요. 이것도 빌둥이에요. 그렇죠. 빌둥은 지난 시대에 있었던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서양 근대? 사실 서양 근대 얼마나 잔인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네. 서양 백인 남자만 꿀 빠는 체제가 서양 근대였잖아 원래. 근데 이것도 조건이라는 거죠. 예컨대 하층민 남성들이 귀족 남성에 대해서 투표권을 나눠갔는데 성공했으면 이제 여성이 할 일은 그걸 기반해서 여성들도 그 투표권을 공유하려는 거지. 남자들 다 죽이고 그때부터 다시 혈거 생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인류 문명 역사가 애초에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것이 빌둥이에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고방식이 맞아요. 그렇죠. 해결이 답은 아니에요. 노답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각자가 맞는 방식의 어떤 틀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건데 쓰면 되고 주체사상으로. 그래서 함정 카드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저한테 이번 주에 해결 준비한다고 하니까 야 그래서 해결 세상이 맞아 틀려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어떻게 비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호출을 받고 와서 네. 제가 중간에 이제 후반부대에서 중간에는 제가 어떻게든 좀 말을 하겠는데 후반부로 가니까 말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떠나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고 이런 방식의 사고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맞다 틀리다로 따지면 맞다 틀리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yes, no 이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네. 그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한 하나의 특정한 사고가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영향력을 끼쳤음을 안다라고 하는 게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방송의 목표였고요. 해겔이 왜 이 방송을 사실 쇼펜하우어 때문에 하게 됐지만서도 이 방송은 제가 특별히 좀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해겔 철학이 이해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제 나름대로는 가장 쉽게 전달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쉽게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말을 네. 하신 거는 같아요. 하신 거는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말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이게 내용이 함부로 들이켰다가 큰일 난다. 네, 큰일 난다. 이 내용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홍 작가님 얘기하실 때 뭐 다른 얘기를 하기가 끼어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한 사람 얘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걸 좀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능한 얘기라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철학하자고 제가 계속 이제 우리 한번 하자 얘기를 해갖고 하신대. 그래서 그럼 또 이제 평소에 얘기했던 다른 거 하나 했더니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지? 저도 제가 이제 대본 준비를 하면서 역대 아날람 방송 중에 네. 가장 괴로웠어요. 이거를 되도록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언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건 진짜 너무 고문이었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대본 아니 읽고. 저는 이 대표님이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땜빵을 해달라고 이래 당연히 가벼운 걸 하겠지 설마. 아니 그리고 속았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을 한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이게 버릇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 저처럼 이제 저 지금 퇴근하고 오는 길인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퇴근하고 왔더니 해결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안 돼요 이러면. 대표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퇴근했더니 해결이야. 너무 잔인하다. 너무하잖아. 아니 시대 정신이 웬 말이야. 나 우리 부장님 정신을 모르겠는데 우리 부장 정신을 파악해야 제가 내일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부장님은 네. 그 말을 탄 세계 정신이 아니에요. 의자 위에 회사 정신. 그렇죠. 그 지금 그 일을 잠깐 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하고 있는데 출퇴근을. 이게 일시적으로. 조직의 무서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같이 막 살던 인간들도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뭘 강요하진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건데 그 은근한 조여움. 그 조직 안에 있으면 나만 쓰레기인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난 이 회사의 정신을 파악해야겠다.
그러니까 인정하면 편해요. 우리만 그렇죠. 쓰레기예요. 네, 그렇죠. 회전의자 위의 회사 정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다. 어떤 제가- 가부장은 네. 소파 위에 집안 정신. 이거 괜찮은데 이거? 리모컨을 지은 집안 정신. 아, 그렇죠. 좋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아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그런 회사에서 부를 때는 항상 너는 왜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살았으니 너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 아까 그 공간만 있고 시간은 없는 곳이라 그랬죠. 중국이. 회사가 그래요. 회사라는 곳이 그래요. 공간만 펼쳐져 있는. 공간만 펼쳐져 있고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시간을 불어넣으라고 불려왔는데 나의 시간도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아, 들어가는 순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 정신을 파악하려 부장 정신을 봐. 파스스 사라지고 있다 지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양을 하면 돼요. 예. 아우프 해겐을 하면 돼. 뭐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오늘 저녁 먹은 것부터 비용 처리하는 것부터 해서 그 지양을 해야 되는데 팍 뛰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영수증 아무데로나. 처리를 지양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호님 네. 이해가 되셨나요? 전 대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전부터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자, 이거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평균적인 어떤 청취자 여러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거 몇 % 이하면 성공이지? 그냥 저희 웃다 떠든 얘기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요. 사실.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정리를 해주셔갖고 사실은 되게 그냥 놀랐어요. 일반적인 수준의 그냥 이야기거리로서 이런 네. 사람이 이런 시대에 이런 종류의 사고를 했다. 그것까지는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 괜찮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역사는 발전한다라던가 이런 해겔의 고도의 사고 끝에 낸 결론만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사실은 그 간단해 보이는 결론을 다다르는 과정이 사실은 철학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 1 더하기 1이 왜 1인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 책을 갖다 몇 권씩 쓰는 것처럼. 네. 근데 이 2시간 어떻게 이 2시간 방송을 듣고 다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고 그냥 이런 종류의 사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겔이 관제 철학자다. 프로이센에 복무한 관제 철학 부역자다. 관제 철학자다라고 하는 것은 해겔을 너무 무시하는. 해겔의 믿음에는 프로이센이 지금 단계에 나와야 할 그 순서가 맞는 거야. 그런데 프로이센의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해겔 말에 따르면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적폐가 되고 그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내가 중간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셸링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 잠깐만 나 지금 여기서 또 음모론 제기해. 그 콜레라. 생화학 무기를 김정은 사실은 당대에 그런 식으로 어떤 사상이나 사고 체계가 도구가 된 학자들은 많아요. 네. 뭐 가깝게는 사실 심지어 니체조차도 우생학에 의해서 나치에게 잘못 인용이 됐었고 네. 좀 예는 다르지만 아인슈타인의 그 연구의 결과는 핵폭탄으로 돌아왔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학자들의 학문의 성과라는 게 그런 식으로 관제로 이용이 되고 도구화되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뤄낸 학문적 성과 그 자체지 그게 어떻게 이용됐다라는 건 사실 쓰는 사람이 문제지 뭐. 맞아요. 해겔 철학이 이제 그 니체 이렇게 만나면 이게 이제 독재를 정당화하는 그렇죠.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소인에다가 절대 시대 정신이란 말까지 합쳐지면은 나다. 소인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동정까지 해줘야 돼. 그렇지. 그치 역사에 의해서 함부로 간택되기까지 했어. 세상에 그런 경우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다시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근데 태극기를 흔들며. 근데 적어도 해겔 철학을 얼마나 박정희가 잘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세상에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쩌고 하는 그 말은 이 사람이 적어도 어떤 말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 미감은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알고 하지 않더라도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알긴 사람 좋다는 하셨던 게 것 아니에요. 같아요. 미감인데. 우리 그 예전에 뒤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실 독재자라는 게 어떤 강력한 남자라고 하는 게 어떤 로망을 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 뒤에 나온 전두환이란 분이 박살내셨죠. 너무나 소탈하신 모습으로 부부가 다 함께 너무나 소탈하신 모습으로 정말 그 어떤 미감이나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또 참 생각하면 웃긴 것 같아요. 자, 방송은 슬슬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야기를 더 즐거운 이야기를 덕담을 하고 여담을 하다가 할 수도 있는데 박 박사님이 너무나 힘든 출퇴근을 하시며 제가 퇴근했는데 해겔 만나고 지금 출근 시간 2시간 걸리고 운이 나쁠 때는 3시간까지 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2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러 오면은 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시외버스가 자리가 없어서 일부러
기다려요. 앉아가려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합치면 또 한 3시간 되는 거예요. 그럼 출퇴근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을 네. 길 위에서 보내고 있는데 제가 또 버스 안에서 책을 못 봐요. 그 왜 어지럽잖아요. 저도 토나고 같아서 못 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출퇴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안알람을 들으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언제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어. 일단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를 보고 저의 창의성이 회사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면 회사의 네. 시간을 부여하면 그렇죠. 그죠. 회사에 역사가 생기면 회사가 네. 그 지양의 단계를 그렇죠. 거치면 네, 역사 발전의 단계에 진입을 하면 저는 재계약을 하면서 제 삶을 지양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실패한다. 그럼 저는 이제 매드맥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세계로 돌아가서 또 다른. 네. 부디 10,000원 버스를 탄 회사 정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 고생하시는 박 박사님, 네. 의문의 근효시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